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중년 이후에 이 기력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같은 때 계속 기력 떨어진다 이런 소리 달고 사시는 분들들 많으신데 네. 오늘 건강구독에서 이거 한번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이고요. 요즘 한낮에는 반소매 보이고 민소매까지 보일 맞습니다. 정도의 한 네. 여름 날씨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나른하고 피곤하고 피곤이 풀리지도 않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구독에서는 기력소생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의과대학의 이 내년도 모집 인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서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약 1,500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는 다소 줄어든 거죠. 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의과대학 모집 인원 정부에서 제시했던 2,000명보다는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최대 1,5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교육부와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 인원을 취합해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대 증원본에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이 대학 전형, 이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모집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취합 대상에서는 빠졌는데요. 차의전원이 이 증원문에 100%를 적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509명이 늘어서요. 총 4,567명이 되면서 이 증원 규모 다소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고2에게 적용될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제출이 된 상태라고요. 네, 각 의대는요, 현재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걸 좀 살펴보면 내년도 학과별 모집 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이 증원이 될 것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수치가 확정되어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일화 목소리로 합리적 의견을 준다라고 하면 참고할 수 있다라면서 의사들과의 협상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제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행안부에서는요, 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민원 통화 내용 자동 녹음이 되고요. 악성 민원 그리고 이런 폭언이 계속될 경우 공무원이 통화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제3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이죠. 경기 김포시에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사건을 발단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앞으로는 이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1차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폭언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온라인 민원 창구로 단시간 내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서 시스템 장애 등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에 잠깐 일시적 제한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또 방문 민원 같은 경우에도요. 사전 민원제, 사전 예약제를 둬서 1회 동안 권장 시간을 두게 됩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개설을 했고요. 또 민원 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업무 특성에 따라서 민원수당 가상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의 개선을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민원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는 악성 민원은 차제에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2007년이죠.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결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3천만 원을 출산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요. 이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당시에는 정말 황당한 공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 이게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실제 1억을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모닝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이 부영그룹 케이스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실제로 지난 1일입니다. 이 국민권익위 발표한 이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이 출산한 산모나 또 이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화제를 모으게 된 것이 이번 국민권익위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1억 원이 지급이 된다면 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텐데요.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권익위에서 예시로 든 게 자녀 1명을 낳으면 1억 원, 2명을 낳을 경우 2억 원, 자녀 3명 이상은 3억 원을 주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약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약 23조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63.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 이 정부가 부담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답변도 36.4%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권익위 댓글에는 찬반 의견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이제 답변도 있었는데 이 양육비 대신에 투자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네. 근데 실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돈을 쓰고 실익이 없었는데 이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23조가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야, 옛날엔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먹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글로벌 정세가 좀 불안하고 또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에 대한 금값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금을 채취하려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뛰는 금값에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최근 사금 채취 열풍 속에 이 충북 영동군의 이 주요 계곡에 사금쟁이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곡은요, 유튜브 등에서 꽝 없는 사금 탐사 지역으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해당 지역에서 무려 0.8g 크기의 사금이 채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금이란 이 금강 주변의 금광석이 이 풍화나 침식으로 잘게 부서져서 나오면서 생기는 것으로 이 풀뿌리나 또 큰 바위 아래 강의 굴곡 등에서 잘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사금 열풍 속에 사금을 잘 찾는 노하우 등도 곳곳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금 채취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골드러시가 되면 금 찾으러 떠나는 겁니까?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몸에 배에서 익숙해진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건강 습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요. 좋은 네. 습관을 일관성 있게 반복을 하면 아무래도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닥터 하우스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이남훈입니다. 이정수님, 여기에 수많은 나무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다른 나무 조각들까지 손 쓸 방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안의 건강, 특히 잇몸이 무너지면 온몸의 건강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너진 잇몸, 치주염입니다. 아니, 치주염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까? 치의학에서는 치주 조직에 발생한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 정의하는데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연조직, 즉 잇몸에만 염증이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이라 하고, 염증이 치아 주위 조직인 치조골, 치주인대까지 진행된 경우를 오늘의 주제인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주염이 왜 생기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속에는 약 1mg의 치태에 무려 300종 이상의 세균이 1억 마리 이상 존재하는데, 이러한 세균들이 치아와 잇몸, 혀 등에 부착 또는 비부착 상태로 존재하다가 식사 후 음식물 찌꺼기와 뭉쳐지며 치태라고 부르는 플라그를 형성합니다. 이후 세균들은 대사작용을 통해 독소를 분비하다가 치주 조직에 침투하는데요. 그러면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 치주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잇몸에서 모세혈관이 증식되고 확장되어 백혈구를 혈관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때문에 잇몸이 붉어지거나 붓게 되고요. 칫솔이 닿으면 출혈이 생깁니다. 이후 치조골이 파괴되면서 치아 뿌리에 부착되었던 잇몸이 부착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치주낭을 형성하고 더 깊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치주염은 당뇨병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되기도 하고요. 합병증 등의 아주 무서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질환이네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심하지 않을 때는 스케일링만 해도 치료할 수 있고요. 치주염이 진행돼서 잇몸 뼈까지 염증이 생겼다면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릴 수 없어서 결국 치아를 뽑았다면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없는 상태로 3개월이 지나면 잇몸 뼈가 주저앉아서 채우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채우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치료법은 바로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치아가 사라진 자리에 턱뼈에 인공치아를 심어서 원래 치아처럼 기능하게 만드는 시술이죠.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할 때 꼭 뼈 이식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 치료도 무서운데 뼈까지 이식하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데.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심는 인공치아로서 나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어 치조골이 소실되면 아무래도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뼈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치조골을 형성해 주어야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수님처럼 치과 치료 자체가 무서운 경우에는 수면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수면 치료요? 네. 치과에서 진행하는 수면 치료는 통증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수면 내시경 해보셨을 텐데요. 같은 약물을 활용하여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치아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겁먹지 말고 치료를 받아봐야겠어요. 거기다가 또 임플란트는 또 가짜니까 그거 썩지도 않고 평생 편하겠네요. 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치아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인공치아 주변에도 자연치아처럼 치석이 쌓이고 치태가 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공치아 주위에 염증, 출혈, 부종 등이 생겨서 뼈가 녹아내리고 심하면 인공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공치아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서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으로 구강 상태를 체크하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치주염을 예방할 방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치주염을 예방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양치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검지를 잇몸에 댄 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10회 정도 문지르는 겁니다. 치주 질환자는 손보다 칫솔을 이용해 주세요. 치주염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이남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은혜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는 뭐죠?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어느새 화마로 변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이 질환 역시 조금만 방심해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속에 불이 나서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거 제대로 정체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나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장은 들어온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과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을 주물럭거리면서 죽처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위산과 음식이 역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식도와 위장 사이를 꽉 조이게 되는데요. 식도 끝부분에 있어서 식도괄약근이라고 합니다. 만약 식도괄약근에 조이는 힘이 약하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액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로 거슬러 올라온 위산이 몸에 자극을 주는 상태이자 질환입니다. 그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위산이 역류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가장 흔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육식이나 고지방 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은 위산 분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또한 다른 원인으로는 식후에 눕는 습관이 있는데요. 식후에 눕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위 내용물이 식도 가까이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과음 후에 바로 누워 자는 버릇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속에 불이 나는 증상을 느끼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은 주로 타는 듯한 흉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신트림을 하거나 목, 입 안으로 신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가슴이 화끈거린다고 꼭 불이 타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는 비전형적 증상이라고 해서 마른 기침이나 아니면 목소리가 쉬는 것, 그리고 인후두에 뭔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속이 쓰리면 제산제나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일 때 소화제나 제산제를 먹으면 잠깐 증상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위장약만 먹다가는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식도 점막은 위 점막처럼 보호막이 있는 게 아니라서 위산이나 위액에 노출되면 타들어가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보여주나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닐 수 있는데요. 역류가 지속되게 되면 식도 역시 산성 자극을 계속 받게 돼서 그 자극을 버티려고 스스로 위 점막 같은 상피세포로 바뀌는 발의 식도염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식도 협착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도 협착증은 식도염이 오래 갈 때 굳은 살이 쌓여 식도가 좁아지는 현상인데요.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거나 아픈 증상이 생깁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심한 식도염이 수년간 지속되면 발의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꼭 전문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렇게 무섭게 될 거라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2021년 역류성 식도염의 총 환자 수는 무려 486만여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주로 증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약에 대한 증상의 반응이 적거나 50세 이상의 어떤 흡연자일 경우, 그리고 식도 협착이 의심되는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되면 다른 질환을 혹시라도 배제하고자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만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2년마다 나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없어도 올해 그 암 검진 대상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 검진을 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내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걸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약에 대한 반응이 적은 사람에서는 식도로 위산이 역류하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를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합니다. 코를 통해 가느다란 긴수를 식도에 넣고 하루 24시간을 지내보는 건데요. 그러니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이 쓰리거나 위산이 자꾸 역류하는 느낌이 든다면 주저없이 전문가를 찾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약물로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위산 억제제를 먹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공복에 약을 드셨다면 요즘엔 식사와 상관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의 개선도 환자에겐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소 너무 많은 약을 한 번에 먹거나 맵고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무실 때는 옆으로 눕거나 상체를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김은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하죠. 우리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한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구해솔 한의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이 됐습니다. 나른한 계절 5월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눈부신 계절 5월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일단 뭐 봄이 되면 다른 것보다 야외 활동 늘어나잖아요. 일단 꽃 피면 꽃 구경 가려면 일단 운전하고 가야 되고 또 거기 딱 도착하면은 실내보단 야외에서 이 캠핑 하면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막 이러는 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왠지 자꾸 너무 힘들어져요. 방전이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봄 되면 좀. 네, 사실 봄에는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잖아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은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도 우리 감정을 조절해주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레는 감정도 또 느낄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봄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고 계속 잠이 오고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되신다고 하면 혹시나 만성 피로의 증상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로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힘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 사실 날씨 변화나 이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 몸이 잘 적응을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아무리 사실은 충분히 쉬고 뭐 이렇게 활동을 조금 줄여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증상들이 6개월 이상 간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만성 피로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질수록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성 피로 얘기하니까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보면 이러잖아요. 아빠는 맨날 아유 어깨야 이러시고 엄마는 맨날 아유 허리야 그러시는데 만성 피로도 혹시 성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성 피로는 성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피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봄철 내내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성 만성 피로 증후군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약 48.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만성 피로 너무나 이렇게 공감도 되고 안타깝죠.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이제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뿐 아니라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이에요. 콩팥 위에 있어서 이제 모자 같더니 부신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부신의 기능도 좀 저하되면서 그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저하 그리고 부신의 기능 저하한 만성적인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피로감뿐 아니라 우울,
짜증도 좀 나고요. 그리고 불면증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갱년기 각종 증상에 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저하가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을, 여성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인데요. 당연히 갱년기가 되게 되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혈관 보호 및 이 콜레스테롤 조정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중성지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혹은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질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 갱년기인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주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영상 주세요. 네,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라진 기력을 소생시켜라입니다. 야, 아니 뭐 오늘 주제가 조금 비장한 게 사라진 기력, 뭐 봄이면 좀 기력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소생, 심폐소생술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은 그냥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야, 요즘에 기력 딸려 죽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 기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팁을 성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주세요. 혀를 살펴야 되고. 네? 아유 귀엽다 애기. 귀여라. 근데 다들 메롱하고 있는데 메롱. 그러게요. 진짜 다 메롱하면서 혀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저 메롱하는 저 혀를 보면은 기력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 당신의 혀는 지금 어떤 상태?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좀 나른하고 피곤하고 기력 떨어지고 이러면 입이 텁텁하고 마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병원 가면 메롱 한번 해보세요. 메롱. 그런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할 때 이 혀를 보고 진찰이 있는데요. 이를 설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 때 기력이 떨어졌다, 기운이 없다, 기가 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허증, 혈허증, 양허증, 음허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가 부족한 증상을 기허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봄철에 간과 심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혀의 상태를 살펴 기허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좀 새로운 말 같아요. 저는 기허증, 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도대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이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증상을 꼽아보면요. 평소 기운이 없고 몸이 찌뿌둥하고 쉴 자리만 찾게 된다. 과로한 후에 몸이 부으면서 살찌는 경향이 있다. 한 끼라도 굶으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는 경향이 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땀이 비 오는 것처럼 흐른다.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이라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 동안 피곤함을 더 느낀다. 항상 눕고 싶고 잠은 쏟아지지만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들이 장기간 나타나면 기허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월파가 여기서 되겠는데 그럼 이게. 몇 개 될 것 같은데. 나는 몸이 그러니까. 찌뿌둥하고 쉴 자리 자꾸 찾게 되고 소화 안 되고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아니 뭐 늘 잠 쏟아지고 숙면 뭐 이거 안 하는 거는 몸이 한데? 천근만근이라 일어나기도 힘들고 낮에 피곤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일찍 좀 야. 자, 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증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그럴 때는 혀의 상태를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혀 전체에 백태가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기운이 아무래도 기운이 부족해지면 기에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 몸 안에 노폐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백태가 점점 두꺼워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혀에도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혀가 점점 부어서 커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또 백태가 많아지고 거품이 있는 침도 많이 맺히게 되는데요. 거품 침은 입안이 건조해져서 침이 끈적거리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를 통해 구강 건조증이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양치할 때 메롱 한번 거울 보고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기력이 떨어진다는 게 단순히 그냥 기운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 각종 질환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명 사실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죠. 이 면역력 저하가 생기게 되면 혀에도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뭐 백태도 있지만 사실 실제 아마 혓바닥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이 혓바닥을 봤을 때 이 백태가 아닌 하얗게 낀 백태가 아닌 까만 이 흑태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을 네, 흑모설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때가 사실 생기는 원인이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가 쌓이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혀에도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흑모설은요, 죽은 피부 세포의 각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혀에 저렇게 두껍게 각질 세포가 쌓이면서 까맣게 보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털이 난 것처럼 보여서 흑모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들은요, 일반적으로 뭐 항생제 복용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곰팡이나 세균 감염이 생겼거나 뭐 흡연 등을 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각질 세포들이 아주 두껍게 생기는 경우에는요, 설암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설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 꼭 면역력이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기력이 떨어질 때는 혀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더워. 아유. 벌써 점점 더워지죠, 뭐. 뭐야? 아이, 너무 땀이 많은 거 아니에요? 땀이 저렇게 많이 났어요? 맞아요. 뭘 챙겨 먹어야죠. 먹어야지. 기력 떨어지면 뭘 좀 보양식 좀 먹어야지. 보양식 먹고 나니까 뭔가 힘이 난 것 같죠? 그렇지. 그러고 이제 으라차차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저러면 기력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비법? 비법 뭘까요? 기력이 떨어지면 몸이 허하다. 그럼 운동 좀 하자.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더 기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보니까 기력 날씨가 더운 날 기력 없이 이렇게 좀 빌빌거리면서 다니다가 또 든든한 거 하나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기력이 저하될 때 운동을 더 하라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실제로 운동에 숨겨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것을 더하라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을 빼라.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보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저 초등학교 산수 시간도 아니고 더하기 뺄셈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림을 보면 이게 운동 자체가 힌트였잖아요. 그럼 운동을 할 때 요거를 같이 하면 상승, 요거를 빼야지만 더 상승,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체력이 그만큼 약해지고 에너지 대사도 잘 되지 않으면서 쉽게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호르몬이 감소되는 갱년기 이후인 중년 이후가 되든지 아니면 더 노쇠해지는 노년기 이후에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다면 더욱더 기력이 약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해야 할 이것은요, 바로 근육이고요. 빼야 할 저것은 바로 체중입니다. 근육은 붙이고 체중은 빼라. 아니 근데 키로수가 빠지면 나이 들면요 정말 기력 떨어져요. 그치. 그리고 몸이 이렇게 휘둘려. 맞아. 그거 안 좋은데. 그래서 근육은 늘리고 체중은 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중 조절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체중 조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아마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쉬운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을 잘 빼기 어려운 체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살이 잘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나이살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나이살은 보통 이 체형과 체중을 조금 변화를 보면 이 중년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이제 호르몬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비만율은요, 30대에 47.1%까지 시소하다가 40대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요. 여성의 비만율은 30대 17.9%에 이 남성보다 낮았지만 가파르게 이후에 상승해서 60대가 되면 42.7%로 최고 수준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실제로 통계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복부 비만 유병률은요, 노화와 함께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의 엉덩이와 이런 대퇴부, 허벅지 쪽에 지방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고요. 완경 이후가 되면 이런 호르몬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년 이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라든지 복부 같은 쪽에 쉽게 지방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가뜩이나 호르몬 변화로 기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살찌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뱃살이 질병의 상징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들을 만들게 되면서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남성은 2.5배, 여성은 7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뱃살 좀 갖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뱃살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거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거 빼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다이어트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고 대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염증이 생기기 쉬운 체질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사질환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좀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서동주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용이 MC님과 같이 한번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위해서 서동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머리를 딱 깎고 왔어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살 빼기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한꺼번에 빼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실 차곡차곡 천천히 매일매일 사실 반복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요, 일단은 굉장히 좀 기초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냥 TV 보다가 혹은 뭐 다른 일, 이제 집안일 하다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알려드릴 동작은요, 우리 몸통을 조금 자극해주는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드시면서 사실 뱃살 고민들 많잖아요. 뱃살도 뱃살인데요. 네. 튜브가 생겨요. 그렇죠. 옆구리에. 이게 죽겠어. 그렇죠.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이 뱃살, 튜브 이제 우리 뱃살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거미형 뱃살들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굉장히 좀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작들 한번 배워보시고요. 한번 틈틈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할 거라서요. 의자에 앉아서 할 겁니다. 굉장히 좀 편한 동작들이고요. 네. 가장 먼저 할 동작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동작들을 할 때 조금 복잡한 동작들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먼저 이제 준비 운동들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준비 운동은 집에서 요 베개, 놀고 있는 베개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베개를 쭉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요. 좌우로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몸통을 먼저 열을 조금 내줄 건데요. 몸통을 좌우로 틀어줄 겁니다. 이렇게.
아유, 좌우로 트니까 네. 뚜두둑 소리가. 뚜둑 소리 나죠. 천천히 해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이럴 때 허리는 중립으로 척추를 조금 세워주신 상태에서 좌우로 진짜 뚝뚝 소리 천천히 난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안 움직인 거야? 네, 이렇게 한 여유 있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2, 3회 정도 반복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목표가 복부잖아요. 네. 복부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전에 또 워밍업을 할 건데요. 바로 쭉 팔을 뻗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이 베개에 닿도록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좌우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건 진짜 배, 네. 이게 신호가 오네요. 딱딱. 신호가 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때도 그냥 꾸부정한 자세에서 해주시면 운동 효과도 없고 오히려 하고 나서 허리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고추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네. 이게 조금 편해지신다라고 네. 하면 발을 띄운 상태에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띄우고. 어렵죠? 이거는 조금 오, 이거 어렵겠네. 이건 고난도인데? 네, 이거 공중부양인데. 네, 공중부양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우. 꾹 차주시면 네. 아마 이 장요근 쪽이랑 네. 복부 아래쪽이 조금 자극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지금 이제 준비 운동 한 거고요. 이 준비 운동. 네, 준비 운동으로 복부 쪽을 전반적으로 약간 열을 내준 거고요. 그 다음 동작이 이제 약간 몸통을 전체적으로 써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일명 노젓기 운동입니다. 노젓기. 노 젓는 거랑 똑같습니다. 베개를 들고요. 똑같이 노를 저어줄 거예요. 쭉 저어주면서 이때 오른쪽 옆구리 그리고 왼쪽 옆구리에 쭉 자극이 줄 수 있도록 쭉 올려주시고 와요. 다시 들어서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쳐. 쭉. 좀 빨리 저으세요. 어우. 절대 빨리 저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지금 보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유, 이게 옆구리에 자극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옆구리에 있어요. 많이 가요. 많이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한 20회 정도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근데 이게 재밌다. 재밌죠? 재밌어서 TV 보면서 그냥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동작들을 계속 해주시면 열이 날 거예요. 몸에 열이 나면서 열 나요, 열 네, 나요.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재밌어. 집에서 재밌죠? 같이 해봐도 재밌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이제 마무리는 우리가 사실 대표적인 사실 복근 단련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잖아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사실 누워서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동작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의자를 약간 돌려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요? 네. 먼저 손을 쭉 뻗습니다. 뻗고 다시 쭉 가슴 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뒤로 등받이까지 쭉 갈 거예요. 가서 다시 쭉 올라올 겁니다. 네, 다시 쭉 뻗고 당기고 뒤로 가고. 그래서 처음은 사실은 지금 허리가 안 좋거나 운동을 좀 잘 안 하시는 분들을 좀 운동 동작 익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등받이가 있는 제가 의자를 썼는데 좀 익숙해지신다 그러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해주셔도 되죠. 괜찮으신가요? 이게 푹신푹신한 소파에서는 좀 안 되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딱딱한 의자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복부나 이 몸통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사실 아까 노젓기 운동을 하면 거의 전신 운동이거든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의 운동을 사실 자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주게 되면 사실 기력 회복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다 하신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로 사실 이제 마무리는 이제 손을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손을 털고 전반적으로 다 손을 털어서 쭉 사실 이제 몸에 약간 긴장도를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마무리 동작 마무리까지. 근데 이제 진짜 운동할 때 중요한 게 마무리 동작인데 마무리 동작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운동하고 나서 탈이 나는 이유들이 사실 운동 전에 기본적으로 약간 열을 내주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근육의 긴장도가 확 올라가고 사실 젖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면 사실 뱃살 고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뱃살 자체가 우리가 중성 지방이 쌓이면서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내장 지방 자체는 결국에는 사실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우리 혈관이나 다른 전신 사실 대사 증후군을 조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나이가 드시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튜브살 어떻게 하냐.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게 되면 우리가 쓰리고 질환, 대표적인 쓰리고 질환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전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뭐 뇌졸중, 협심증 뭐 이런 것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이거 나이 들수록 뱃살 고민이 되고 근데 근육 운동을 하려는데 근육 운동하면 다들 헬스클럽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안해 주신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육 운동이니까 해볼 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근육량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헬스 운동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중량의 운동만 하게 되면 이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편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골고루 해서 유연성과 근육을 다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력이 떨어진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따님의 얘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경기도 군포시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인 선명아 씨. 그녀의 밥상엔 두부와 현미밥이 거의 매일 올라온다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잘 됐다. 냄새 좋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한 30년 가까이 당뇨로다가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고 계속 관리하시면서 고생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공복 혈당이 좀 높아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연희야, 식사하자. 너무 예쁘죠? 저희 사랑하는 둘째 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먹을 건 따로 준비하는 딸 연희 씨. 어머니처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는데 한 상에 차려진 두 가지 식단, 뭐가 다를까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나 항상 이제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하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연세가 좀 있으셔서 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많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헬스 트레이너가 직업인 딸은 다이어트식으로, 당뇨 가족력이 있는 어머니는 당뇨식으로 닮은 듯 다른 모녀의 건강 식단인데요. 맛있어.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고요. 저도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니까 아직 이 나이지만 뭐 약을 먹거나 뭐 체중 뭐 불어서 걱정이거나 그런 건 없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마시는 커피에도 건강 비법이 숨어 있답니다. 저희는 항상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커피를 먹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당뇨가 있으시고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이고, 후식 먹어요. 그런데 커피와 함께 준비한 건 뭐죠? 이거 엄마 선물인데 사실 나도 먹으려고 같이 샀어. 흑염소네?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 흑염소. 분기별로 먹어주면 계절 안 타고 쉽게 기력이 보충돼가지고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프지 않고. 5월 되고 하니까 활동도 많아지잖아. 그래서 엄마 피곤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딸의 센스 있는 선물 덕분에 벌써 시작된 더위가 두렵지 않다고요. 오늘은 딸 연희 씨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데이트도 준비했다는데요. 가정한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엄마 운동시켜드리러 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트레이너 12년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건강하시라고 운동시켜드리려고요.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실력자인 이연희 씨. 오늘은 어머니의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주기로 했는데요. 딸의 직장엔 처음 와보는 명아 씨. 어때? 기구가 엄청 많네. 헷갈리지 않아? 맞아. 오늘 어떻게 나 또 가르쳐줄 거야? 엄마 난이도에 맞춰서 쉽게. 기계 보니까 겁난다. 아유, 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50대, 60대 어머님들은 주로 이제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제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관절을 보호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근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근력 강화를 위한 스쿼트 운동부터 배워볼까요? 내 겨드랑이 넓이 또는 어깨 넓이 간격으로 발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앉아주시고 허벅지와 엉덩이랑 골반의 긴장을 계속 느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천히. 딸이 알려준 대로 해보는데요. 가슴 돌고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발바닥으로 땅 밀어내. 못해. 가족이라고 봐주는 건 없답니다.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이어서 다음 동작을 배워볼까요? 먼저 수건으로 뒤통수를 감싸고요. 무릎을 세운 채 누운 뒤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수건을 당기며 상체를 일으켜주면 되는데요. 머리 뒤통수에서 조금 더 위쪽 손을 넣었을 때 내 손이 완전히 다 들어가요. 상체를 눕힐 땐 숨을 들이마시고 일으킬 땐 숨을 내뱉는 게 포인트. 2초만 버텨볼게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와, 독해. 네. 저희 2%가 아주 그냥 지독하게 가르치나요. 여기가요, 막 땡겨요. 막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도. 이 수건처럼 쥐어짜지는 느낌. 그 정도까지 운동이에요? 네. 아파야 돼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인 딸 덕분에 오늘 제대로 운동한 명아 씨. 그런 어머니를 위해 딸이 준비한 마지막 데이트 코스는요.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이요. 와, 삼겹살 정말 오랜만에 먹긴 한다, 그지? 삼겹살을 드셔야 돼요? 제가 삼겹살 먹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운동한 뒤 삼겹살이라니. 아니, 대체 삼겹살을 어떻게 먹길래요? 이거는 지방이 너무 많다. 이거는 내가 좀 자를게 없나? 살코기에 붙은 두꺼운 지방을 잘라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혈당 관리하느라 또 다이어트하느라 기름진 음식은 안 먹기에 생각해낸 방법이라고요. 평상시에는 못 먹죠. 그런데 우리 연희가 이렇게 기름을 다 띄워주고 그러면 그 삼겹살 고유의 고소한 맛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다 잘라내면 조금은 안심하고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답니다.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을 사랑하는 딸과 함께 먹으니 그 맛이 2배. 하지만 딸 연희 씨의 효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무리로 건강한 거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어? 흑염소로 오늘 식사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데요. 앞으로 내가 운동 열심히 시켜주고 고기도 열심히 사줄게. 정말? 기대해. 엄마 열심히 할게. 딸이 벌써 이렇게 다 커가지고 저를 케어해주고 생각해주고 운동도 시키고 만난 것도 사주고 맨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딸의 저런 다정한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체력을 높여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될 건강 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은 박사님. 네, 자 기력 회복을 위한 오늘 건강 비법은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자, 흑염소는요, 오래전부터 먹어온 대표적인 보양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일단 임산부, 그리고 회복기 환자, 허약 체질,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타민 E가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현대인의 경우 그 피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피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와 그리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양식으로 흑염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좀 전에 이제 흑염소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이제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타민 E는요, 대표적인 비타민이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비타민입니다. 이 항산화 효과는 우리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몸속 지질산패를 억제해주는 효과를 기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 E는요, 이런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먹게 되면은 몸속의 근육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 손상을 줄여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흑염소에는 이제 비타민 E 성분 중에 하나죠. 이 토코페롤이 100g 기준으로 무려 45mg 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체력 회복이나 기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 흑염소는 근육 섬유가 연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허약 체질인 사람에게도 좋은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흑염소를 보양식으로 먹어온 이유가 있었네요. 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비타민 E가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흑염소를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은 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타민 E, 단백질, 철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체력 저하와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중년의 기력을 보충하고 활력을 보충시키는 보혈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력이 좀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환절기에 챙겨 먹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염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보양식으로 손꼽혀온 모양인데 동의보감에도 이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동기보감에도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고양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기운을 끌어올리고 마음을 편히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를 누린 조선의 왕 숙종의 보양식으로 유명할 만큼 왕실에서 즐겨 먹던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흑염소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 효과가 있어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 옆에 흑염소 진액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맛 좀 보고 얘기 나누죠. 한약 맛이 나는 건데. 건강해지는 한약 맛, 그렇죠? 한약이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상큼하다. 맛도 좋아요. 이렇게 뭐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보양식.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혹시 살이 찌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겸 퀴즈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흑염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문제입니다. 흑염소를 먹으면 살이 찐다. 네, OX 판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살찔 것 같으면 여기 가져왔겠냐? 이 질문을 왜 했겠냐?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흑염소 보양식이니까 입맛이 돌면 밥도 막 잘 먹고 그래서 살찌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 건 있겠지.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네, X입니다. 역시, 네.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네, 사실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육류와 비교했을 때도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철분 등 여러 가지 미네랄 함량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이런 허약 체질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예로부터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그리고 고철분, 고비타민의 사고, 그리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그리고 저칼로리의 삼저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삼저 식품으로 불려왔는데요. 특히 순 단백질과 질소를 포함한 모든 성분을 뜻하는 이 고기별 이 조단백질의 함량을 따져봤는데요. 이 돼지고기의 조단백질의 함량은 17.2%, 그리고 소고기는 20.2% 연대 반에서요. 이 흑염소는 이 조단백질 함량이 21.2%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역시 기력을 높이는데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 흑염소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흑염소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흑염소는 몸을 따뜻하게 보양해주는 보양 효과가 있어서 기력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운을 끌어올려 마음까지 편안하게 다스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흑염소와 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흑염소는 특히 여성에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건 뭐 바로 갑니다. 네. 저는 X. 아니,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성에게 특히 좋고 출산 후에 이거 흑염소 챙겨 먹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그 여성에게만 좋으면 또 여기 가지고 나왔겠네요. 그래서 X. 자, 이번에 정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예. 자, 일반적으로 흑염소는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고요. 아울러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출산 후 기력이 떨어져 있는 임산부나 또는 기력이 약한 성인들에게 모두 좋습니다. 아울러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기 때문에 뭐 여성에게만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특히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년 이후 완경이 되면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피로감을 굉장히 쉽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흑염소에 많이 들어있는 아연, 칼륨, 무기질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먹게 되면 이런 피로감들이 조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들만 먹으려고 만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염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봤고요. 흑염소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단백질과 비타민 E가 풍부한데 그 외에도 또 흑염소에 어떤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까? 네, 흑염소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흑염소뿐 아니라 이게 소고기나 돼지고기 안에도 이 아라키돈산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함량을 좀 살펴보자면요.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이 약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인체의 정상적인 발육과 유지에 필수적이고 체내에 합성할 수 없는 이 필수 지방산의 한 종류인데요. 이 필수 지방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성장에도 어려움이 좀 생기게 되고요. 피부병이나 시력 저하, 그다음에 심장병 같은 다양한 질병들 그리고 우울증마저 위험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섭취에 좀 유의를 기하실 필요가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아라키돈산 들어는 봤거든요. 네. 효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라키돈산의 가장 큰 효능은요, 바로 면역 조절 기능입니다. 아라키돈산은요, 세포막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요, 사이클로옥시지나제 등을 비롯한 여러 효소 작용을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생체 조절 호르몬의 일종으로 염증 반응이라든지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키돈산을 비롯해서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흑염소 속에 있는 이 아라키돈산 성분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 기복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우울 장애나 이런 기분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41세에서 64세 사이에 연령대에서 아라키돈산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의 위험률이 낮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흑염소의 주요 성분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흑염소는 일반적으로 뼈 건강과 연관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의 핵심 성분은 바로 이 칼슘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허약 체질인 사람에게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흑염소의 항산화 반응 촉진 효과는 양고기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흑염소로 이 칼슘을 보충해 주면은요, 뼈 건강과 함께 면역력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세포의 순환을 돕고 보호하고요. 신경 물질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세포의 순환도 잘 되지 않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서 각종 질병의 발생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흑염소 진액, 그 밖에 효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관리도 참 중요한데요. 이 흑염소에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올레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특징은 낮춰주어서 우리 혈관 건강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흑염소에는 이 아라키돈산 이외에도요,
18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르기닌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 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르기닌이 혈류 흐름을 개선하고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흑염소를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사님. 일단은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좀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그렇다고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복통과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흑염소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일단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현대의 영양균형이 무너진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이 걱정인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정량 꼬박꼬박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자, 흑염소의 효능 다 알아봤습니다. 기력 증진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아침에 보면 생기가 발랄하시거든요. 그 생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기력 증진 비법,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 하나씩 공개해 주세요. 궁금해요. 기력 증진 만들 얘기들 하죠. 근데 운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만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료 현장에서도 그 이유를 면면히 들어보면요. 바로 숨 찰 때까지 운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단순히 만보 걷기라든지 등산을 해도 숨이 찰 때까지, 말하기 힘들어질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기력을 찾고 싶으시면 저는 반드시 숨 찰 때까지 운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쁜 시간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에 그래도 6-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참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중요한 필수 영양제 섭취와 함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운동이랑 충분한 휴식, 숙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사실 지금 시기에 다이어트 시기가 왔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음식물 섭취를 굉장히 줄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잘 드시고 활동량을 늘리시고 하시면 더 좋기 때문에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가능한 한 저녁에 피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후 늦게 이후로는 커피는 안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저녁엔 피하는 것 권하고 싶네요. 네, 저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가 되면 긴장이 좀 풀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 중요한 것 같고 뭔가 하나씩 도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죠. 여기까지 오늘 기력 증진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정말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집니다. 다만 중부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마치 여름만큼 덥겠는데요. 서울 29도 등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다가오는 황금 연휴 굳은 날씨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비는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낮에는 한여름인데 그리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듯해요. 그래서 요즘 목감기 네. 걸린 분들 많거든요. 저처럼요. 아마 보시면서 왜 저러지 하셨을 텐데 일교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면서 요즘 목감기가 유행입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